지난 5일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 이런 보도 다들 들으셨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일부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의 그 의혹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 이런 문제를 또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 모신 이분은 간접 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이런 표현에서 또 역시 주목됩니다. 이런 궁금증 두루두루 풀어보려고요. 판사 출신이시고 지난번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활약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 되셨죠? 예, 7월 1일자로 임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권역별 최고위원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충청권과 강원권. 임기는? 예.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예. 바로 궁금증을 좀 풀을게요. 네네. 직접 증거랑 정황 증거가 뭡니까? 직접 증거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뭐 마치 동어반복처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있다. 네. 그러면 살인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 또는 살인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 네. 이런 것이 이제 직접 증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흉기. 아니죠. 이제 그 외에 뭐 거기에 쓰여진 흉기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죽은 그 뒤에 거기 옆에 서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봤다라는 그런 것을 뭐 봤다라는,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걸 봤다라는 제3자의 어떤 진술. 네.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증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접 증거 혹은 뭐 정황 증거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니, 살인 사건인데 그 흉기 사진도 정황 증거예요? 그 흉기 자체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받기 위해서 네. 재단에 돈도 내고 말도 사주고 뭐 했다. 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경영권 승계 도움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거 좀 도움을 주세요라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 자리에서 말했다는 거고, 네. 그 말했다는 것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록돼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첩이 그러면 직접 증거는 뭐고 정황 증거는 뭐예요? 그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첩의 내용은 수첩이 있는 사실, 예. 그리고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을 수 있는데요. 예. 이 수첩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종범 수석이 쓴 건데, 예. 안종범 수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어놨다. 물론 본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독대 장면에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전문 증거, 뭐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직접 증거는 아닌 거죠. 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해서 나누는 대화를 적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직접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그냥 네,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전화로 듣고서 썼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증거는 유죄 입증에 확실한 거고, 네. 간접 내지 정황 증거는 유죄 입증에 불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보통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가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이런 걸 종합해 봐서는 직접 증거가 요구하는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그 판결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50대 50. 어느 쪽이 이기고 진 것이 아니다. 예. 어쩌면, 특검 측이 조금 더, 한 60대 40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 측은 이 업무 수첩, 이 안종범 수석이 업무 수첩이야말로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위법 수집 증거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왜냐하면 검사가 이거 보좌관으로부터, 안종범 수석이 보좌관으로부터 이게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법원이 어떻든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예. 증거로서는 채택을 했어요. 예. 이러한 업무 수첩이 있고 이 내용 중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재된 거는 맞다라는 의미는 됐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증거를 채택한 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만약 박범계 의원이 이 사건의 판사였다고 하면 박 의원도 이 증거는 정황 증거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간접 증거로? 논리상으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요 종전에 있었던 최순실의 1차 재판 결과가 나왔죠. 예. 즉 이화여대 그 업무방해 예. 있잖아요. 부정입학. 예. 딸 정유라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수첩이 이 정황 증거로 간접 정황 증거로? 채택이 돼가지고 결국 유죄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뭐 특검이 불만을 삼을 일은 아닌 거고. 그럼 그동안 언론이 쓴 보도들이 조금 다 잘못됐군요. 이 수첩이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정황 증거로만 채택됐다. 그래서 특검이 매우 곤혹스러워졌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순법리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맞는 얘기고 다만 재판부가 굳이 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거는 직접 증거가 못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독대해가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즉 삼성 합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느냐라는 예. 그 독대 내용에 관한 증명은 이걸로는 못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불만이나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좀 곤혹스러워진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일면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네. 딱 깨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측면에서는 한 6대4, 5.5대 4.5로 그렇군요. 그래도 특검이 좀 면을 세웠다. 방금 언급하신 판사가 구태여 그렇게 설명을 덧붙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이 아니네요. 이재용 부회장 측이 박근혜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정법의 업무 수첩에야말로 이 사건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수사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수사의 과정들을 다 이걸 기준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이 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드린 공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네. 많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재판부는 뭐 고육지책이긴 하겠지만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런 점은 조금 안 해도 그냥 증거로서 채택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봅니다라고 해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과정을 더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가 입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측이 특검 측이 불러서 조사한 사람들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다 신청합니다. 그 그러니까 조서의 증거 능력을 며칠 전 1박 2일까지 한 안종범 전 수석도 특검이 부른 증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측 증인들 증인신문이 다 끝나면 이제 우리는 입증할 만큼 다 입증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 반대 증인들을 채택을 해서 그 증인신문이 끝나면 네. 최종적으로는 뭐 이 부회장의 뭐 최종 피고인 신문. 피고인 직접 신문. 신문이 남아있는 거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이 변호인 측 증인을 몇 명이나 부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관찰하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재판 전략은 구속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럼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 일주일에 3-4번 지금 막 빨리 재판을 하는데.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불만을 네. 삼성 측에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증인들 일관례에서 불출석 혹은 증언 거부 사태가 지난번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 6개월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피고인 측 증인들을 최대한 많이 좀 살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최대한 많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러면. 어쨌든 근데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네.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뭐 한간에는 사법부도 삼성 눈치는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눈초리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옆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 재판 삼성 눈치를 보면서 갑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잘 갑니까? 제가 뭐 가능한 한 이 재판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그 많은 말씀을 좀 자제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공개적으로 저희 이제 당의 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유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정관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삼성 재판은 뭐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힘, 이번 뭐 미르 K재단의 사실 출연을 주도했고, 예. 다른 기업과 달리 현실적인 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대해서 말값 등에 80억 원이 그냥 직접 지원을 지원됐고, 했고, 그 밖에 예.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서 16억 나갔고, 이런 거 또 삼성이 갖고 있는 인맥, 정보력, 그런 걸 봐서는 확실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한 말씀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직접 증거, 뭐 정황 증거, 그 궁금증은 하나 풀었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전국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연이어 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간접 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두 가지가 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진짜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왜요? 참 이게 곤혹스러운 지금 질문이십니다. 그래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툭 터놓고 다 얘기하면 이게 지금 정말 참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은 야당이긴 합니다만 저희들과 한솥밥 먹던 처지고 예. 또 거기에 관계했던 뭐 우리 박지원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뭐 의원님들 전부 다 동료. 였고 예. 또 정책의 어떤 그 지향점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는 확실히 다르고 저희 당의 유사한 정강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원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있고 원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국회 여러 가지 정책들 결정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예. 대표적으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저와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지금 할 정도의 그런 건데요. 예. 다만 예. 지금 뭐 추미애 대표께서 저는 오늘 뭐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게 거들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당의 대표는 당이 곧 국회는 아닙니다. 당이 국가기관도 아니지요. 그렇죠. 그죠? 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연결하는 그렇죠. 언제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기구이죠. 예, 예. 그래서 당에는 당원이 있고요. 예. 당원이 아니더라도 지지자가 있고.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국회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의 협상. 예, 예.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건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의 지향과 원내대표의 지향이 가능한 한 일치시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것이 언제나 같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다소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난 대통령 선거 치러지긴 5월 9일 나흘 전에 있었던 이 5월 5일에 이 증거 조작. 그렇죠. 이 녹취록을 조작해서 했던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뿐더러 본인은 이걸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먼저 이쪽에서 저희들이 고발했죠. 먼저 고발하니까 예, 제가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맞고발 당한 예.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을 너무 잘 압니다. 예. 왜 저희들이 5월 5일 날 김성호 부단장인가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한 걸 제가 보고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보여서 이 부분은
왜곡돼 있다.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발하신 거죠. 바로 고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을 잘못하면 무고로 대치기 당합니다. 예. 제가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5월 5일 날 한 것을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지르는 거. 이거 가짜야.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야라고 무조건 고발했다가는 되치기 당하죠. 되치기 당합니다. 무고죄로. 예. 예. 다만 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님이기 때문에 예. 추미애 대표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물론 저만이 검토한 게 아니라 저희 뭐 선대위의 법률 지원단에 많은 변호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그거를 보고 녹취록을 보고 여러 내용들 종합했을 때 가장 첫째 의문이 파슨스 동료라고 했습니다. 네. 학교는 동기니 동문이 동창이니 동기 동문 동창이라는 말이 있어도 동료라고 안 하죠. 동료라고는 없습니다. 예, 이건 직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본인도 무고죄로 고발까지 당했으니 못 참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이 나왔다. 이거는 뭐 선거제도의 근간을 알겠습니다. 증거 그런데 조작을 해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할 만한 얘기 한 거다. 이제 그 표현까지 들었고요. 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이 간접 정범의 법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추미애 대표님 제가 오늘 보니까 역시 참 판사 출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탁 말씀하시는데 제 건너 바로 옆에 계셨는데 제가 아이고 미필적 고의 저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사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 때 그 결정을 한 사람의 심리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형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과실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질르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인. 그 사실이 의심되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가. 그걸 용인이라고. 그 심리 상태를 용인이라고 씁니다. 형법에서. 그것이 미필적 고의가 그것이 된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용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뿔이 많이 나 있구나. 근데 왜 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당무와 어떤 그 정치적 어떤 당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는데 이것이 조작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상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까지는 좋았는데 법률적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집권당 대표가 검찰한테 압박한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뭐 정관영 선생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살짝 우려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웃고서. 그런데 박범계 의원도 최고위원 신분으로 간접 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제가 간접 정범 법리 쓴 건 아마 최고위원 되기 하루 전인가. 의원 자격으로. 저도 마찬가지죠. 추미애 대표님과 마찬가지인데 저도 국회의원이기 전에 법률가 판사 출신이니까 결국은 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제가 이제 해먹던 버릇이 있는 거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간접 정범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 5월 5일 날 국민의당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5월 9일까지 전국의 모든 방송과 신문과 모든 매체 심지어 모든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유세차의 선거 장소 때마다 이걸 그대로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작된 증거를. 대대적으로 했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패널들, 모든 토론자들, 모든 유세원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증거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진실이라고 믿고 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처벌되지 않죠. 고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작된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서 씨도 알고 있어 개연성이 높아지는 지금 상태로 가고 있죠. 그건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5월 5일 이후에 물증 내놔라, 증거 내놔라 할 때 이유미는 그런 거 없다. 이거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당이 망가진다. 국민의당 폭망한다. 이런 거 찾지 마라. 정말 괴롭다. 자, 이거는 이유미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유미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본인이 제보해서 이것이 진실인 양 나간 5월 5일 이후에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는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고 전국에 떠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두고 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그 의무, 진실한 것을 밝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조작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이 혐의는 뭐 간접이 아니라 직접 이미 이제 그 전에 범인이고 직접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을 혹시라도 5월 5일 알고 이후에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로군요. 네. 그거랑 그 아까 말한 미필적 고의랑은 조금 다른 법률이군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겁니다. 예. 뭐가 적용되는 게 옳은지는 그거는 아니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적용되는 거죠.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예. 네. 다 그것이 합쳐져야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5월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어렵죠? 아니, 뭐 어렵습니다만,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처벌 언급한 거, 박범계 의원, 물론 최 의원 되기 하루 전 의원 신분으로 간접전범의 법리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한 거, 이건 절대 검찰을 향한 압박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법률 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긴 이전에 네. 법률 전문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지금 지도부가 알았냐 몰랐냐 책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그게 일개 당원이라면 그분이 어쨌든 이것은 공당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됐고 한 4, 5일간 정말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오늘 박범계 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왜 불편한지 정치적 상황까지 우리 청취자들께서 다 소상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이걸로는 못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불만이나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좀 곤혹스러워진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일면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네. 딱 깨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측면에서는 한 6대4, 5.5대 4.5로 그렇군요. 그래도 특검이 좀 면을 세웠다. 방금 언급하신 판사가 구태여 그렇게 설명을 덧붙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이 아니네요. 이재용 부회장 측이 박근혜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정법의 업무 수첩에야말로 이 사건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수사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수사의 과정들을 다 이걸 기준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이 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드린 공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재판부는 뭐 고육지책이긴 하겠지만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런 점은 조금 안 해도 그냥 증거로서 채택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봅니다라고 해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재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과정을 더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가 입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측이, 특검 측이 불러서 조사한 사람들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5일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 이런 보도 다들 들으셨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일부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의 그 의혹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 이런 문제를 또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 모신 이분은 간접 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이런 표현에서 또 역시 주목됩니다. 이런 궁금증 두루두루 풀어보려고요. 판사 출신이시고 지난번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활약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 되셨죠? 예, 7월 1일자로 임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권역별 최고위원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충청권과 강원권. 임기는?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예. 바로 궁금증을 좀 풀을게요. 네네. 직접 증거랑 정황 증거가 뭡니까? 직접 증거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뭐 마치 동어반복처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있다. 네. 그럼 살인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 또는 살인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 네. 이런 것이 이제 직접 증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흉기. 아니죠. 이제 그 외에 뭐 거기에 쓰여진 흉기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최영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독대 장면에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전문 증거. 뭐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직접 증거는 아닌 거죠. 아. 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해서 나누는 대화를 적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직접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그냥 네,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전화로 듣고서 섞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증거는 유죄 입증에 확실한 거고 네. 간접 내지 정황 증거는 유죄 입증에 불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보통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가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이런 걸 종합해 봐서는 직접 증거가 요구하는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그 판결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50대 50. 어느 쪽이 이기고 진 것이 아니다. 예, 예. 어쩌면 특검 측이 조금 더 한 60대 40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 측은 이 업무 수첩, 이 안정무 수석이 업무 수첩이야말로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위법 수집 증거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왜냐하면 검사가 예. 이거 보좌관으로부터 안정무 수석이 보좌관으로부터 이게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법원이 어떻든 죽은 그 뒤에 거기 옆에 서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봤다라는 그런 것을 봤다라는,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걸 봤다라는 제3자의 어떤 진술. 네.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증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접 증거 혹은 뭐 정황 증거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니, 살인사건인데 그 흉기 사진도 정황 증거예요? 그 흉기 자체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받기 위해서 네. 재단에 돈도 내고 말도 사주고 뭐 했다. 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경영권 승계 도움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거 좀 도움을 주세요라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 자리에서 말했다는 거고 네. 그 말했다는 것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록돼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첩이 그러면 직접 증거는 뭐고 정황 증거는 뭐예요? 그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첩의 내용은 수첩이 있는 사실 예. 그리고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을 수 있는데요. 예. 이 수첩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종범 수석이 쓴 건데 예. 안종범 수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어놨다. 물론 본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예. 증거로서는 채택을 했어요. 예. 이러한 업무 수첩이 있고 이 내용 중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재된 거는 맞다라는 의미는 됐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증거를 채택한 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만약 박범계 의원이 이 사건의 판사였다고 하면 박 의원도 이 증거는 정황 증거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간접 증거로? 논리상으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종전에 있었던 최순실의 1차 재판 결과가 나왔죠. 예. 즉 이화여대 그 업무방해 있잖아요. 부정입학. 예. 딸 정유라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수첩이 이 정황 증거로 간접 정황 증거로 채택이 돼가지고 결국 유죄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뭐 특검이 불만을 삼을 일은 아닌 거고. 그럼 그동안 언론이 쓴 보도들이 조금 다 잘못됐군요. 이 수첩이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정황 증거로만 채택됐다. 그래서 특검이 매우 곤혹스러워졌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순법리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맞는 얘기고, 다만 재판부가 굳이 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거는 직접 증거가 못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독대해가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즉 삼성 합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느냐라는 예. 그 독대 내용에 관한 증명